귀한 손님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25년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리치고의 그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네. 데이터의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네. 좀 실시간으로 좀 많이 앞당겨져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치고의 어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자, 25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반기. 네, 2025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25년은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2022년 예. 그리고 2008년하고 똑같다. 거의 유사할 거다. 그럼 2008년과 22년 여기는 보통 하락을 많이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통 얘기하죠. 상고하저. 예. 상고하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저가 아니라 하폭이었죠. 하폭이죠. 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예.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5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뭐 남의 걸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 예. 저는 좀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다 뭐라고 그랬냐? 상저 하고라 그랬어요.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는 올라갈 거다. 전혀 반대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 저는 상중 하저나 상중 하폭. 아, 하폭. 예. 아, 그래서- 하폭은 저거 비싼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전체적인 금융시장까지 여기다 결합을 시킨다. 지금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네. 너무너무 불안하죠, 지금. 너무 요동치죠? 예. 제 주변에도 지금, 코인,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크게 좀 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예. 예, 고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 주식도 작살났죠. 네. 코인도 지금 뭐 아주 그냥 아작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경제랑 결합을 하면 지금은 언제랑 똑같냐? 2008년하고 너무 똑같아요. 금융위기. 예. 그런데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2008년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왔던 시기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그때 한 1000억대 부자가 한 2명 있었는데, 예.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다 박살났거든요. 그분들 다 어디 가고 없습니까? 예,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정도로 금융위기나 이런 경제 쓰나미가 오면 네. 부자들도 순식간에 가난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패턴이 왜 똑같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첫째, 대중들을 자세히 살피면은 대중들이 지금 탐욕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지 공포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정쩡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예. 2007년 말, 2008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 사람들이 중국 펀드에 미쳐 있었습니다. 예. 줄 서서 중국 펀드를 가입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미쳐 있었죠. 예. 네. 그런데 하반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아작이 났죠.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들, 서울 아파트 사셨던 분들 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예. 자, 제가 이제 주변을 보니까, 제 주변에 정말 친한 분이시고, 예. 근데 이분이 닷컴 버블 때 예. 주식을 너무 쓴맛을 보셔가지고, 예. 예. 평생 주식을 안 하겠다고 하셔야 되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 그 전에 이제 뭐가 막 아니, 올라오니까 그때도 안 했어요. 그때 안 했어요? 그때도 중국 펀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자, 그런데 그분이 무려 25년 만에 올해 1월 달에 미국 주식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분이 연세가 꽤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마저 주식을 절대 멀리 하시는 이분들마저 미국 주식을 찬양하는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야, 이거 게임 끝났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랑 너무 똑같다. 예. 근데 잠깐만 그 아는 지인이라는 분 있죠. 25년 1월 달에 막 미국 주식 네. 찬양하면서 네. 들어가신 분. 네. 그분 경제방송 안 보시나 봐요? 저희가 25년에 미국 주식시장 폭락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24년 저희가 9월, 10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25년 1월 달에 들어간 무시할 거예요.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자, 25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돈 번 사람들은 미국 주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그때 왜 1월 달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때 빠져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 2월 초였습니다. 예. 2월 초에 강남역에서 예. 할머니 두 분이 손을 잡고 예. 빗썸에 코인 계좌를 오픈하러 가시면서 예. 그분들은 핸드폰 잘 이용 못 하잖아요. 25년 1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1월 달에 경고 신호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코인은 올해 2월 달에 그런 경고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막 그 희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 할머니 어르신들도 네. 그렇다면 나도 해야지. 그렇죠. 라고 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주 그냥 많이 힘들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돌아가죠. 그쵸? 자,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마저 미국 주식에 열광하고 코인을 샀어. 그러면 그럼 이제 누가 사줘,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쵸. 이제 그쵸? 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지 이제.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2007년 9월 달에 미국이 B컵 금리 인하하고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때 중국 주식에 열광하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에 열광하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똑같이 2025년에 무려 17년 만에 미국이 B컵 금리 인하하고, 잠깐 그때 열광했다가 그 이후로 지금 3월, 4월 예.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테슬라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상당 손실폭이 상당하죠.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흐름에 맞춰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는데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이거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세금을 모르면 반만 아는 겁니다. 아니 반의 반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절세 기술,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겁니다. 어렵고 딱딱한 세금 문제 진짜 쉽고 진짜 알차게 진짜 쓸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무료 강연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50명을 추첨을 통해서 초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 하반기 안 좋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예. 자, 예기치 못하게 토호제가 풀리면서 순식간에 미친 듯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게 완전 급격하게 또 식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6월 달에 이게 자동으로 풀리는 걸 급하게 왜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급하게 막 긴급하게 갑자기 풀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면서부터 그냥 막 풀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슈몰이를 하려다가 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지금 시장님께서 네. 대권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아마 이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셨으면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텐데. POTV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 만드시는 분들 특히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모 잘못 두면 잘못 판단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힘들어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다시 재지정하는 사이에서 해제하고 나서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들썩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아파트, 삼성동의 아파트가 31억 하던 아파트가 37억에 거래되고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뭐야 지금 서울 강남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튀면 전국적으로 또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왜 풀어줬지? 라는 막 사람들이 막 빗발치는 항의가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재지정합니다. 네. 오류를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대권 후보에서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 아, 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네, 네. 이래서 정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예. 네. 그런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네. 그때가 팔 수 있는 마지막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때 막 뛰고 또 이제 그 여파로 뭐 마용성, 네. 마포, 광진구 이제 막 뛰려고 그러는데 지금 4월달 거래를 보니까 거래가 거의 멈췄어요, 지금. 네, 거래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거래 동향 가시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래나 수급 관련한 데이터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통계가 최고입니다. 거기도 좀 느리잖아요. 근데. 아니요, 가격 통계는 느린데 네.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래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주 한 주 그분들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제일 빨라요. 신고된 것들 중에. 네, 자 이거 볼게요. 와 여기 보니까 세종 지금 미쳤네요. 와 네. 여기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세종 거래량 보이십니까? 확 뛰었죠. 완전 지금 세종 너무너무 뜨거워요. 저게 이제 그 행정도시 이전의 완료 이런 그 공약들이 나오고 네. 대통령실 이전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종만 지금 제일 좋고요. 예. 자 서울 보겠습니다. 이거 저 21년, 20년 집값 최고값으로 막 뛸 때 그때하고 똑같네, 지금. 네, 요게 지금 작년에 예. 반등 많이 들어왔을 때 7월 중후반이었고요. 요게 올해 3월 중순. 근데 토제 지금 또 다시 시행되자마자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네요. 완전 뚝 떨어져. 예. 지금 떨어졌죠. 예. 예. 거기다가
거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음. 수급도 지금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예. 자,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서울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입니다. 예. 근데 매수자 많음이 최근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 내려갔죠. 꺾였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매도자 많음 많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 많아지고 사고 싶은 사람 이제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바닥 근처까지 줄어드는 내려왔고,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좀 보고 있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이 계시죠. 저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강남의 소초, 송파, 이 고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동안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뛰었던 이유가 있다? 네. 일단 2020년과 21년에 예.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10억 이상 아파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영끌해서 샀는데, 영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금 부자들만 저때 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금리 올라가도 문제가 아무런 없다. 문제 없는 거죠. 아, 예,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책을 하면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있었고, 꼭 그 뒤에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 이 돈으로요, 신흥 부자들이 예. 큰 돈을 번 거예요. 지금 뭐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들, 네. 또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산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신흥 부자들, 네. 주식이나 코인으로 맞아요. 갑자기 부자 된 분들이 맞습니다. 집을 그냥 큰 돈 주고 그냥 사버리고. 왜? 예. 취득세 중과 때문에 원래 있던 부자들은 이미 강남에 다 아파트 하나씩 있는데 추가적으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기껏 해도 이사 수요인데 예. 새로운 신규 수요를 누가 만드냐? 이들이 만들었는데 예. 저는 이게 지금 5월 중반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5월 중반부터 왜 문제가 자, 돼요? 왜냐면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제 방송에서도 안 하던 건데 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작년에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자,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올해 1월달 한 2월 한 초중반까지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표고 대표님이 미국 주식을 10억을 투자했어요. 예. 근데 그게 13억, 15억 됐을 거예요. 예. 수익 많이 나는 사람 한 20억도 됐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수익 나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아, 수익 나면 양도세요. 네. 얼마를 냅니까? 미국은 주식 수익 나면 얼마를 냅니까? 수익,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 그 수익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죠. 근데 그 몇 달 사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그러면 세금 낼 돈을 어디서 마련하죠? 주식 팔아야죠.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오를 줄 알고 돈 번 게 없다. 돈 번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지금. 까먹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이 작년에 꽤 있으셨던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계속 안 버팅기다가 예. 아마 5월 중후반 그때 정도는 돼야 저는 현금화, 왜냐면 5월 달까지는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또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음. 사실은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의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중들의 이 탐욕과 공포에 대한 이거는 정말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2008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표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TV에서도 워낙 얘기 많이 하시면 요즘 경제가 모든 지표들을 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은 너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좋은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학자들, 네. 세계적인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학자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더 큰 위험을 걱정해라.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네. 특히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막 뛴단 말이죠. 뛰죠. 그것도 뭐 전체로 다 뛰는 건 아니지만 자꾸 신고가 거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이 네. 탐욕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뛰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뭐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로도 그게 다 나오는군요. 데이터로도 이제 실제 가격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가격 통계가 조금, 통계별로 좀 다르거든요. 예.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요 녹색 선 있죠. 진한 거 위에 예, 있는 예. 거. 요게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제일 정확한 통계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느리다라는 겁니다. 한 3개월 일이죠. 예, 지금 4월 달인데 1월 달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리치고 팀에서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리치고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예. 예.
요게.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월달, 3월달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토제 풀리면서.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고로 하는 요 KB 통계 있죠? 예. 여기 있고 KB 한국부동산원의 지수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부동산원과 KB는 거의 뭐 곡선이 낮아요. 자, 똑같은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제가 두 개를 볼게요. 예. 자, 이미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21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예, 예. 자, 그런데 한국부동산은 똑같은 거에 주간 통계는 어때요? 뭐 변화가 하나도 안 떨어지죠? 크게 변화가 없죠. 오히려 오릅니다, 지금.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각각의 통계 표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집계해서 통계 마사지를 통해서 이걸 또 자를 뽑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또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KB 지수 통계나 한국 부동산 지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 자, 그렇죠. KB는 보세요. 지금 실거래는 떨어지고 있는데 KB는 오히려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에 날 때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떨어졌는데. 맞아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저런 자료를 보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가격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 전문가들조차 이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저런 네. 데이터를 보고 하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내리고 있는데 막 오르고 오른다 있다라고 그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오르고 있는데 내린다고 얘기하고. 근데 보통 맞아요. 전문가들은 내린다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안 하죠. 왜냐면 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그냥 계속 오른다고 해야지 뭐 또 계속 주니까. 네. 근데 뭐 저희는 뭐 받아먹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예. 2차가 시행된 9월달 이후에 매매와 전세 가격 통계를 서울시 공구별로 볼게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나면 하락이고요. 빨간색이 지나면 상승입니다. 예. 요게 매매가고 요쪽이 전세가예요. 예. 자, 서울에 지금 제일 빨간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순이죠. 예, 그다음 예. 용산, 성동구 요런 데, 강동구 요런 데. 예. 그런데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이렇게 외곽 지역은 이미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지역들도 이미 있고요. 왜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라는 게 이제 대출의 양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의 양을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산층이 이제 좀 많이 피해를 보고 그렇죠. 서민층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네.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서초구나 강남구 이쪽은 거래량은 많지가 않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초고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그렇죠. 질러 맞아요. 얼마예요? 60억? 70억 줄게? 네. 나한테 팔어.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산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제 나오는 맞아요. 거죠.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보시면 어때요? 다들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전세 가격도 떨어진 곳들이 있어요, 외곽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강남 3구는 여전히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얘기하면은 김기호 말도 틀리는 거고, 우리 평호 대표님 말도 틀린 거고. 그렇지. 하지만 저희가 강남 3구 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시장이고, 근데 그나마 강남 3구를 떠받들던 다주택자 이 취득세 중과도 제가 보기엔 이제 풀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방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시대도 이제는 끝나가게 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똘똘한 한 채 시대는 네.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풀어주면 네. 똘똘한 한 채는 끝날 수 있으나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초구나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막 멀쩡한데 가만히 있다가도 막 초고가를 찍는 이유가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금 시세가 오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르냐면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강남, 서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안전자산이냐면 내가 아무리 고가를 주고 샀더라도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네. 더 큰 고가를 가지고 사줄 거다. 맞아요. 왜냐면 서초, 강남은 그럴 수 있는 아파트다. 맞아요. 라고 해서 얘를 안전자산 취급하니까 다른 데는 다 하락하지만 얘는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넘어간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의 네. 측면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결국은 그렇죠.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서 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걸 야, 정말 엄청나십니다. 예, 왜요? 네. 아니, 우리 표현 대표님 해안이 맞으세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이상 신호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왜냐면 그나마 신규 수요를 떠받쳐주던 예, 지금 코인과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
훨씬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2008년과 예. 유사한 흐름이 지금 펼쳐진다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서초구의 그 원베일리도 네. 최고가 대비 한 11억 정도 거래된 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로 네. 하락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뉴스에 안 납니다, 지금. 안 나죠. 그리고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고된 거, 거래 신고된 거. 네. 아직 등기가 안 났어요, 다들. 그러니까 최고가는 등기가 안 나고, 그렇지 않고 평범한 거래는 등기가 다 났단 말이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물론 이 등기가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기가. 네. 심지어 예전에 제가 그 동탄 쪽에 아파트값 막 폭등할 때, 네. 이거 분명히 허수다, 가짜 신고다, 네. 해서 21년에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네. 가짜라고 판명된 게 50%였습니다. 그때 표영호 TV를 보면서 그 가짜를 제대로 밝혀줘서 고맙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반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아파트 값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소득 대비 조금 더 오르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경제 성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값이 뛰면 다 죽는 꼴이거든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지금 다 죽어갈 수도 있다. 네. 이 얘기예요, 저는 지금. 네.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25년 하반기 되면 네. 강남도 위험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이제는 거의 올 때까지 왔다. 거의 다 왔다. 네. 하기야 금값도 얼마 전에 네. 최고가 찍었다가 그렇죠. 훅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이번에 지금 또 사상 최고치예요. 또 최고치야. 네. 그러니까 이거 막 너무 불안해. 근데 금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은? 금은 저는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두 가지는 있거든요. 금하고 달러는 너무 좋다. 뭐 얼마 전에 어떤 전문가분들, 경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이 달러의 그 가치, 네. 달러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국채가 흔들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25년도에는 강남 집값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 말씀 드린 거죠. 그렇죠. 아까도 이 패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를 사줬던 코인 부자, 지금 미국 주식 부자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표현 대표님 뭐 영상 찍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다 안 좋아요. 전국이 다 안 좋고, 아파트, 강남 3구 아파트 빼고 다 안 좋거든요. 예. 근데 그 좋다라고 하는 강남 3구 아파트도요,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김현 대표님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 이현 교수님 모시고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2.0 아래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던 은행권의 인원도 감축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뭐 은행권에 있는 분들은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은행이 뭐 사실 들어온 돈 가지고 빌려주고 마진 먹고 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많이 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배당잔치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힘든데 은행은 좋지. 그죠? 물론 뭐 은행 다니는 은행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0.9%의 전망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2.0 아래도 그 정도로 좋은 은행권도 감원을 하는데 0.9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참 예측하기도 무서울 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게요, 우리 경제를 볼 때 예.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말씀하신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올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올해 0.9였다가 내년에는 만약에 3.0, 4.0, 5.0 하면 어째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예. 1997년 외환위기 딱 터진 다음에 98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3%였어요. 역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상 했어요. V자형 반등을 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9년에 우리가 0.7%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 거의 0%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경기 침체로 갔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튀어 올랐어요. 2020년도에도 이게 떨어졌다가 마이너스로 갔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 마이너스로 0.7인가 0.7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튀어 올랐죠. 이런 경우에는 그 위기여도
그 괜찮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바로 나오니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오히려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때랑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사람들 자꾸 뭐 1%, 뭐 0.9, 뭐 1.5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0%로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1%가 뭐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연평균 10%였어요.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예. 그러다가 이제 97년 이후에 외환위기 터지고 이제 10%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잠깐 반등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되니까 이게 5% 중반을 왔다가 나중에 다시 또 5%에서 한 3, 4% 있다가 최근에는 2%까지 내려왔는데 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서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부터는 1.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203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좀 전에 지금 0.9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올해만 이야기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계속 그럴 거라는 거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인데 그보다 더 길고 더 심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절대 위기라는 거예요. 절대 위기라는 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정말 너무 길어지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와 달리 늙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늙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노동력이라는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보충한다는 게 기껏 하는 게 단기적으로 계속 건설 경기 띄워요. 그것도 막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마치 죽어가는 환자한테 아직 안 죽었네요 하니까 잠깐만 누워 계세요. 몰핀 주사 하나 딱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빚내서 집 사가지고, 집값 좀 올라가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뭐, 표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 모른다. 그것도 좋은 비유인데요. 개구리가 지금 끓는 냄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끓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네 하면서, 떳하고 좋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큰 문제다.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그게 쌓이고 쌓였고 또 더군다나 외부적인 그런 어떤 관세 충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막 이제 곰고 골문 대로 터져가지고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1.8%도 안 되는 1.5 밑으로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설상가상인 거다. 그런 면에서 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는 곰고 있는데 외부에서 또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니까 또 그것도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위기냐. 아직 경기 침체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보통 경기 둔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경기 침체 안 왔다. 좋아. 경기 둔화. 영어로 economic slowdown 해요. 그거는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 갈 때 이제 호경기, 불경기 떨어지고 있으면 경기 둔화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경기 둔화라는 거 대부분 다 이해하죠. 그럼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침체가 보통 2분기 연속적으로 0%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그러면 보통 이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한 GDP 올해 1분기 GDP는요 마이너스 3.4% 역성장이에요. 지금 틀림없이 이게 이제 침체로 갈 건데 그거 갖다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 그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래요. 리세션 경기 침체. 근데 그거보다 저는 상황이 더 나쁘다. 이건 단기적인 사이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하면 우리가 뭐라면 불황이라 불황. 예. 그 이제 그 디프레션 그래요. 디프레션. 예. 그런 상황도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 세계 대공황. 영어로 Great Depression이에요. 예. 더 심각한 불황.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기는 그 용어가 거기 없잖아요. 그럼 위기가 뭔데? IMF 위기. 그죠?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거잖아요. 그건 외부적 충격이 있어서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아니라 저는 절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대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그냥 미끄럼 타고 밑으로 지금 완전히 수면 밑으로 지금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대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경제학자라든가 아니 우리 경제평론가라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예요. 거기다 단기적으로도 사이클이 지금 완전히 지금 1%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다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위기만 얘기하면 이건 남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자꾸 제가 공포 마케팅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위기를 제대로 얘기할 줄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 없어요. 그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 단기 장기도 구분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예, 그냥 대충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예, 저희가 일본 부동산 가격 차트를 보니까요, 30년 전쯤, 20몇 년 전쯤에 쌍봉이 나왔어요. 차트상. 그러니까 한번 최고로 쳤다가 다시 살짝 내려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뒤로 쭉 빠져가지고 그냥 쭉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들은 뭐 100억 간다, 200억 간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 도쿄도요. 20몇 년, 30년 그 즈음에 반토막이 나서 아직까지도 못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가격 회복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되게 불감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게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괜찮아. 아, 좋아. 걱정하지 마. 서울의 아파트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무조건 더 뛸 거야. 아유, 더 뛰어, 더 뛰어. 이렇게 말하고 무조건 사.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교수님이 지금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하고 제가 한번 토론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집값 특히 오른다고 하는 분들하고 제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예. 제가 그분들한테 우선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정말 오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있고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이제 0%로 계속 가고 있고 예. 또 금리는 금리대로 트럼프 발 그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미국에서 쉽게 못 낮추기 때문에 우리도 낮추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요.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고 해요. 자, 지금 인구도 줄고 경제는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아, 그러시면요. 전부 빚내서 집 사세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자, 만약에 정부가 정책금융이라는 걸 안 했다고 해요. 지난해에도 지금 60조 원을 지금 했죠. 정책금융을 했고요. 지지난해에도 한 40조 원 이렇게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2023년 했고, 지난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은 집을 매입할 때뿐만 아니라 전세할 때도 전체 100% 다 빌려주고 거의 80% 빌려주죠. 그리고 또 보증도 100% 다 해주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정부가 띄웠죠. 정부가 만약에 그런 정책금융을 안 하면 집값 올랐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다 정부가 띄운 거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막, 이현웅 교수가 앞으로 장기적 추세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안 떨어졌지 않느냐? 그럼 제 잘못입니까? 아니죠. 정부가 작심을 하고 집값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작심을 하고 이게 올릴 수 있겠냐? 올해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집값을 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도요, 정책 대출을 무려 60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목 GDP 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87조 원 정도 이상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조는 정부가 빌려주는 거예요. 싸게 시중금리보다 1, 2% 낮게. 그리고 남은 게 27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실제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정부가 다 빚내서 집 사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매입하는 것도 있고 전세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생각해 그게 다 젊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주력 그 연령 계층이 30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청년주택 드림대출이 그거 다 뭐냐면 부동산 떠받치는 돈이잖아요. 그게요. 20살부터 20살부터 39세까지 20살이 무슨 집을 사요. 이제 30대도 수요가 안 되니까 20살한테도 돈 빌려서 집 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또 금융위원장께서 뭐라고 전 김병환 위원장도 전 제가 기대했다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제가 이거 이제 공유해서 그분들 전달하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공유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정부가 반 대줄 테니 나머지 반만 가지고 집 사라. 이게 전부 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소득이 자꾸 늘지 못하고 이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 떠받치려고 지금 온갖 정책 대출하고 그러면서 자꾸 연령대 낮추고 이제는 공유주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경제 점점 힘들고 세입이 없어요. 지금 이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인데 앞으로도 계속 정부도 빚내가지고 계속 꼬나받고 있는 건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현웅이 같은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쫓아가서 시위라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를 완전히
정말 희망 없게 만들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그래서 제일 빨리 늙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0%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있을 동안, 내가 제 말 동안만 안 터지면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응변했네요, 응변. 이현훈 교수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유주택 좋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주택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주택의 그 임대료를 청년들이 이제 내는 건데, 그 청년들에게 내는 돈만 아니라면 이게 공산주의 화법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급여 상승, 소득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상승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 이상 너무 많이 집값이 뛰니까 청년 세대들이 전부 다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오히려 투기에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정말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임 기간에만 안 터지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재임하는 사람 때 터지면 또 그 사람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런다. 그 전 사람 책임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전세대출이라는 것도요. 지금 가계대출이 우리가 1927조 현재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1124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금액이 주택에 묶여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 이거 미친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그게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올랐냐. 이제 소득, 가계 소득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국제적으로 보통 GDP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이게 얼마나 많이 예. 올랐냐 이렇게 비교하는데, 비싸냐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26배라고 하잖아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예. 보통 방 3개짜리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뉴욕하고도 비교하면 우리나라 26배인데 거의 13배밖에 안 돼요. 뉴욕이 더 싸요. 더 싸요. 예. 반값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소득 대비로. 뉴욕 집값이 비싸다는 아니, 거야. 소득 대비로 봐야 되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득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2분의 1도 안 돼요. 예. 2.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집값이 비슷하면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도 아니라는 거고, 미국은 가계부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높이 올라간 그 집값을 뭘로 또 바쳤냐. 다 가계빚으로 한 거예요. 대출로. 그 대출로. 그나마 그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1920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GDP 대비로 보면 뭐 90% 남짓이다.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를 이 가계부채 플러스 거기 전세보증금 더 위험한 가계부채인 거예요. 예. 사인 간에, 예. 개인 간에 빌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깡통전세, 역전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넣으면요. 서울대 경제학과 모 교수님이 발표해가지고 그 우리 한국 경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GDP 대비 136%고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대비로도 너무 높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자꾸 정부가 이런 짓 저런 짓 하면서 계속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발 좀 그만둬라. 이제 그냥 두면 터진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마셔라.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내가 쫓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 누가 그랬다고.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이현우 교수님께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이현우 교수님이라면 그럼 내가 앞으로 살 곳,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곳, 어디에서 살 것인가? 보통 우리가 뭐 서울 중심, 뭐 한강변 중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건 이제 그 자기의 그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죠. 이제 젊은 사람은 당연히 일자리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 가능하면 서울 중심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 아니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 보니까 집값이 너무 떠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떴느냐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저같이 나이가 많은 분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집을 팔고 이제 교회로 나가주셔야 되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집값이 더 올라갈까? 그렇죠. 또 거기서 정부가 또 그런 정책을 계속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집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도 계속 연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주택할 때 수요 공급이 있는데 이 공급이 새 집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못 나오게 막아버려요, 정부가.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교회로 나가야 돼요. 저도 교회에 나가 살아요. 저도 저쪽 양수리 근처에 살아요.
제가 약간 웅길산역 그 근처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젊은이들이 매일 출퇴근을 교외, 시 외곽에 살면서 지하철에서 정말 지옥철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외로 나가세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시내에 살고 나이 드시면 나가야 되죠. 이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런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주택연금의 경우는 사실 이제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다 보니까 노후에 어떤 자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걸 연금으로 돌려서 이렇게 매달 얼마씩 받아서 써라. 이제 이 개념으로 만든 게 주택연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계속 서울 중심에 사는 것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교수님과 의견이 약간 달랐던 게 나이가 들수록 도심에 병원 가까운데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살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 얘기 내가 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예. 첫 번째 소득이 어떻게 나오냐. 서울 집을 하나 팔면 교외에 내가 정말 더 좋은 집, 넓은 집에서 내가 충분히 살고도 돈이 예를 들어 30억짜리 팔면요. 교외에 나오면 10억, 아니 15억이면 사요. 두 번째, 운동? 거기는 운동이 널렸어요. 제가 사는데 거기 보면 자전거, 산 뭐 해가지고요. 자전거 거기에 천국이에요. 양수역이 라이더들한테 정말 천국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등산도 그 옆에 웅길산부터 모든 산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병원이요? 서울, 예를 들어서 저도 아프면 서울에 와요. 서울 오면 현대 아산병원 30분이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행복해요? 거기 사니까 더 건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 사는 게 정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까? 교수님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교수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이사 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서울에 정말 어쩌면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 바꿔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근데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 집값을 막 띄우게 하는 정책들만 있었다. 이 말씀이었군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야 이거 팔면 나중에 내가 도리어 더 쪽박 차고 나 후회하겠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정 불안하시면 서울에 있는 그 집을 전세라도 아니 월세라도 내놓고 저라면 교외로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에 좀 조그만 아파트로 좀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교외로 나가면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보다 돈이 더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냐는 거죠. 그게 젊은이들을 또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집 한 채 갖고 계시면 그러면 나만 좋으면 뭐예요? 내 자식 세는 어떻게 살죠? 그것도 우리 생각하셔야 되냐. 아, 내 자식 괜찮은데? 남의 자식은 그럼 못 살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우리 먹여 살려야 돼요. 세금 내고. 그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못 하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정말 밤이 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이현우 교수님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박혔고요. 저도 이 논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현우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밀려오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기왕이면 제 채널을 좀 와주시고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도 좀 봐주세요. 왜냐면 제가 책을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상적인 것만 얘기 듣지 말고. 제가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거 특별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사실 책이 좀 많이 안 나가요. 진짜 그래요. 책이 많이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에 관련된 책은 좀 1년에 한 권씩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경제책을 보신다면 이 책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 배가 왜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라앉다가 물밑으로 빠지는 이것보다 알면 배가 가라앉는구나. 배에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배에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던 이 책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책을 보시던 꼭 경제학 한 권은 읽으시고 이현우 교수님의 인사이트 그 채널도 그 채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 유튜브 생태계가 많이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안 보고 다른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현우 교수님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긴급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만 명 정도 투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의 투표인
국민들의 구성을 보면 24세 이하가 0.8%, 그리고 25세에서 34세가 6.6%, 그리고 집값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35세에서 44세가 18.6%, 그리고 45세에서 54세가 33.8%입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4세 분들이 26.6%, 65세 이상이 13.7%입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은 굳이 하지 않았고요. 1주택자의 분포가 55%, 그 중에 15%가 2가구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이고 무주택이신 분들이 45%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결론을 보니까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33%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하락할 것이다가 67%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시장은 지금 폭등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죠. 거래량은 적은데 거래가 되면 일단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거래 중에 59%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과천의 경우는 거래 중에 62%가 신고가 거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들보다 하락 거래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거래량이 4월, 5월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조기 대선 후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흐를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분들의 정책을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죠. 자, 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될 것이고, 그럼 대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심리 때문에 거래량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야를 떠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온전히 경제 상황과 대통령 후보분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도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보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니까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급 확대를 하겠다인데,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의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뭐 여야가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국회 의석수대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약집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2년 대선 때 출마했던 공약이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공공 개입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250만 호 중에 100만 호는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의 장기 전세로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에서 10%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로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리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0.17%에서 1%로까지 한 5배 넘게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의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지난 22년 동안은 완전히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추가 인상이 없다, 종부세 추가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주택자 세제 문제는 세금 폭탄을 강조했던 22년과는 달리 지금은 세금만 잘 낸다면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공공기반의 공급을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결국 분담금을 완화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공급은 3기 신도시를 지원하겠다가 22년 공약이었고, 지금은 4기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GTX, DEF 노선의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삼본, 평천, 중동 이 지역 노후된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이 지역의 노후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굉장히 거창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시했던 22년,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즌2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25년의 공약은 전체적인 느낌이 시장 친화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5년 이 공약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국토보유세 를 신설해서 세금으로 이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방향에서 3년 만에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지만, 결국 종부세나 이런 것은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집값이 올라서 집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은 22년엔 세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늘리지는 않겠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양극화는 아마도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못하면 서울 요지의 아파트 값은 더 뛴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 만큼의 세금은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소문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를 3% 정도 부과하겠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공약이나 발언을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당권자들이 야밤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는 정당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식적으로 공약은 정리가 돼서 나온 것은 없지만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이라면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 2030 세대가 한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출산까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자, 이런 제안했습니다. 20대를 위한 대학가의 반값 월세존을 대표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이걸 올려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사실 현재 주요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머무르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원룸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올려주고 그러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2배로 올려줘야 이게 반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손해를 안 보고 대학생들의 부담은 좀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권으로 GTX를 확장하겠다. 이것은 뭐 이재명 캠프의 그 부동산 정책과 똑같습니다. 자, 착공도 일찍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세금 문제로는 종부세를 개편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주택수에 포함돼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면 이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세에서 제외하고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 처분 시에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공약이죠. 자, 그리고 공공택지의 25% 정도를 육아, 돌보미가 가능한 구조의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세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정책을 내놨는데요.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 제도를 신설하겠다라는 것도 공약이 넣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새로 나온 공약인데요. 그렇다면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250만 호 공급 공약, 이거 뭐 끊임없이 나오는 공약인데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의 공급 약속 콕 집어서 누구의 말을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약속한 공급 물량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1기 신도시 때 외에는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죠. 그리고 공약할 때 기준 자체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2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인허가 기준인지 준공 기준인지 정말 애매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몇백만 호 공급의 공약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 경제 상황상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죠. 따지고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역시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를 못했죠. 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공약을 보면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겠다.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 문장이 예쁩니다. 또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하겠다.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를 실행하겠다. 도시재생 뉴딜을 실행하겠다.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목표로 자세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공약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다 반대로 됐습니다. 결국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약속 임기 5년 내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사기 스마트 도시 건설 이 공약, 저는 먼 미래를 보면 참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66,000호, 하남 교산에 33,000호, 그리고 인천 계양에 17,000호, 그리고 고양 창릉에 35,000호, 부천 대장 쪽이 19,000호, 이걸 합쳐서 17만 호가 됩니다. 이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도요, 입주하는 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공약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4기 신도시는 또 건설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GTX DEF 노선의 조기 착공, 이 문제, 이 공약은 반드시 이행이 좀 돼야 됩니다. 추진도 좀 더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자체의 협의와 주민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인지하시고 조기 착공 등을 내세워서 분양 바람이 막 불 때, 그것도 고가의 분양 바람이 막 불 때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파주 운정이나 동탄의 경우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GTX 개통이 되고 나서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그 바람을 뛰어가서 먼저 맞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님의 공통점은 용적률 완화 얘기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용적률만 올려주면 이 가뜩이나 도로가 좁고 또 결국 고층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더 높이 지으면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량을 늘리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아파트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지면 지방의 경제, 지방의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는 한계가 있고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수도권에 더 몰리게 되면 지방 발전을 얘기하면서 지방 발전은 어떻게 꾀할 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수가 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후보분들의 공약, 공급을 늘리겠다, 이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분양가를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것도 반드시 꼭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이 두 후보분들의 부동산 공약 비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후보분들이 계신데요,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설명에서는 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모든 후보분들의 공약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이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또 재지정 사건처럼 조금의 틈만 보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책이 방향을 바꾸거나 또 기존에 없던 세금을 더 만든다든지 또 대출을 또 많이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보다 소비자도 살고 건설사도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 보다 좋은 집이 공급가가 얼마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인구 절벽, 임대료 감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 그리고 비싼 주거용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분들의 좋은 정책과 공약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